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2019년 기해년 설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마지막 날 저녁이죠. 이렇게 연휴를 마무리해야 하나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셋이 손잡고입니다. 셋이 손잡고 뭐야 이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요. MBC 라디오에 시사 프로그램 삼총사가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인기가 있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또 아침에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 시민보 기자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경제를 잡는 이준우 기자가 진행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 이 세 프로그램의 앞글자를 따보면요, 세계는의 세, 시선 집중의 시, 손에 잡히는의 손잡, 셋이 손잡 고고고가 됩니다. 네, 가자죠. 고는요, 셋이 손잡고. 저희가 집 만들어 봤는데 이름 멋지지 않나요? 이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3명이 함께하는 MBC 라디오 역사상 최초입니다.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8시까지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제언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털어놓겠습니다. 저희 3명의 의견이 어떤 건 맞고 또 어떤 건 다르기도 하겠죠. 다른 건 치열하게 논리 대결을 하면서 싸우고, 의견이 맞는 거는 함께 목소리 높이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사회, 경제에 바꾸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설 특집 기해년 솔직 토크쇼, 셋이 손잡고 바꾸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시선 집중,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 시사 삼총사 진행자 3명이 모여서 솔직하게 속마음을 나누는 셋이 손잡고 바꾸자.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진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3명 진행자 중에 가장 선배이고 또 MBC의 대들보인, 자,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는 이진우 기자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개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 장유 유서 문화는 정말 가장 먼저 타파해야 될 문화입니다. 이게 뭐 나이 많이 먹은 게 뭐 아니요, 나이 많은 것보다 오랫동안 시사 아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사실 존경스러워요. 자, 다음은 저보다 진행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아주 뭐 똑부러집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시선 집중의 진행자 신인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아침에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패널 입장이 되니까 어때요? 이게 제가 지금 박지윤 변호사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질문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나도 물어보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데 저는 패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패널이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아, 진짜요? 마음 같아서는 절로 딱 가고 싶긴 한데 자리를 바꿔서. 그럼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주어진 대로해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아닙니다. 박지윤 변호사께서 답을 하시는 아닙니다. 걸로. 두 분이 뭐 세 사람 다 같이 답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정한 게요, 정치를 바꾸자입니다. 쉽지 않은데 주위 둘러보면 정치 얘기 상당히 많잖아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똑같은 상황인데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많이 손꼽히는 게 중에 하나가 공수처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첫 번째 주제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민고 기자님이 공수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줄임말이죠. 줄임말이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옛날에 고비처라고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고비처.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한 1996년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매 정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고위공직자,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친인척, 뭐 검사들, 판사들, 특히 검사들. 저는 특히 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담해서 이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이제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까지 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민보 기자님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매우 설치가 필요하다. 매우. 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예를 들면 공직자들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검찰 같은 경우요. 그렇죠. 검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걸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게 검찰인데 예. 검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당연히 그러니까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예, 예, 예. 문제가 생겨서 계좌 추적을 하려 하면 네. 검사 가잖아요. 네. 근데 자신 식구인 검사는 계좌 추적 자체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경찰청 출입 기자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이분이, 사건이죠. 예, 뭐 조이팔 조이팔 측근한테 사건이죠. 돈을 예. 받고 유진그룹한테 돈을 받고 해서 한 10억 정도 돈을 받은 게 드러났는데 당시 이제 전 경찰청에 출입했으니까 이 수사를 하는 경찰들하고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김광준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안 내주는 거예요. 영장을.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경찰들이 어떻게 했냐면 김광준 부장검사가 입금받은 돈을 출금하는 은행 그 현금 인출기의 CCTV 이걸 들고 가서 이래도 영장 안 내줄 겁니까 해서 그래서 영장을 받은 거예요. 겨우겨우 받았네요. 예.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런데 정말 비일비재해요. 음. 비일비재해요. 특히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한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들한테 네. 김광준 검사가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제 재판에서 네. 김 부장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헤어지자고 해서 그 위로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런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거죠 기자들한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감싸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의 비리만 생각한다면 예. 너무 적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항상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옥상호가 아니냐. 네. 뭐 특별 뭐 감찰반이라든지 뭐 특별 검사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네. 굳이 상설적으로 그걸 네. 둔다면 네.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전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그래도 폐해가 예. 크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이제 옥상옥이라는 공수처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익과 네. 비용을 비교해 보면 편익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만 수사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 들여다보는 사람이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견제와 균형. 예.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 뭐 그런 경우가 뭐 얘가 될 줄 모르겠는데 예. 공수처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검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런 예, 효과가 예, 있다고 예. 보이네요. 우리 이진우 기자님은 그래도 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공수처 사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까지는 없어요. 걱정하는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직의 문제는 검찰이 못 보지 않냐. 네. 라고 생각하면 그 조직은 따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국회에도 또 만들어야 돼요. 즉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선거구라든가 혹은 선거제도라든가 네. 의석수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는 법을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제 머리 깎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게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해서 좋은 답 가져와 하면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월급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예산 숫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별도의 기관과 조직에서 그걸 논의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그럼 입법부도 2개 필요하죠. 그렇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하나 더 있으면 좋기는 할 텐데 우리는 헌법에 특히 이제 영장 같은 것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내주도록 돼 있어요.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제 그 조직을 만들면 그것도 이제 건드려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손봐야 되겠죠. 만약 예, 필요하다면. 맞습니다. 개헌에 의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그 다른 방안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아닌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인 게 공수처 하나가 아니고 앞으로는 또 다른 권력기관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네요.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이 또 짬짬이 할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에 들어간 검사들은 누가 그럼 감찰하느냐를 보면 또 그럼 그건 검찰이 할게요라고 하지 않겠어요? 누가 또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서로 봐주는 걸로 하자. 라는 문화가 생겨버리면 그건 또 기껏 만들어서 의미가 없어져서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만들 때 이런저런 것을 다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지. 그렇죠. 우리 오랜만에 정말 애써서 만들었는데 또 효과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검찰의 문제는 검찰 스스로의 비리에 너무 너그럽다는 문제도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른바 정권의 사냥개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항상 바람을 타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큰 문제인데 바람 타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조직, 독립적이어야 할 모든 조직, 금감원, 국세청, 심지어는 뭐 중앙은행까지 바람을 타는 이유가 그 조직의 장이 현재 정권의 실세 또는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네. 그 다음 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인지상정이라서 그 어떤 조직을 또 만들어도 그 사람은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자리를 마지막에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그만둘래.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 요구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면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 걸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네. 얘기가 아마 국회에서 여당 야당 충돌되는 부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만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예. 수사 대상은 어느 정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은 예. 마음 같아서는 네. 사실은 검사들도 평검사까지는 좀 그렇지만 평검사.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부부장 검사 이상은 다 해야 된다. 저는 부부장이 이렇게 보고요. 부장 바로 밑에 있는 부부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기자 탐사보도 기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검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도 있겠죠. 저희가 제보를 받는 것 중에 보면 이 사건은 이렇게 저렇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어느 지검의 무슨 검사가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뭐 이런 민원성 제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봐도 얘기가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또 이치에 맞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헤매다 청와대에 뭐 민원 넣으면 그 검찰청을 다시 돌려요. 네. 헤매다가 언론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는 가급적이면 공수처가 특히 검찰에 관해서는 넓은 범위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부부장 보고. 아니고 저는 검사 조직은 다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뭐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검찰 조직의 저항이 워낙 거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진우 기자님께서 네. 정권의 눈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는 말이고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검찰이 정권 초반에 정권의 눈치를 굉장히 심하게 보다가 정권 후반이 되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찰 조직 자신의 이해관계를 찾아갑니다. 그 영화 킹덤이라고 보셨죠? 그 영화가 딱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검찰이 정권 초반에는 고개를 수그리는 척하다가 정권 후반에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대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 힘이 바로 수사와 기소에서 독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진우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조금 반론이긴 한데 공수처 설치하고 또 수사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만 검사가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세부적인 얘기지만 공수처가 그냥 조사만 하고 다시 넘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 사실. 수사권도 있어야 하고 공소권도 기소권도 있어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검찰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검찰하고 속칭 쫑날 때 그때 우선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라면 실제로는 악용된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권력이 뭔가를 가리고 싶으면 검찰이 냄새를 맡았다 싶을 때는 야 공수처 네가 빨리 가서 이거 좀 먼저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검찰한테 패스하지 마. 뭐 이런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하는 문제라서 뭔가 이게 제도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악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는데 저는 검찰총장이든 국세청장이든 금감원장이든 우리나라에서 뭔가 독립이 필요한 조직의 장은 아예 법으로 그 조직의 장 이외의 다른 공직은 못 맡는 걸로 아예 미안한 얘기지만 퇴직 후에도요? 퇴직 후에도 그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비워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서 사람 마음의 인센티브를 조절하는 게 차라리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자, 어쨌든 검찰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특히 반대를 하고 있죠.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넘기면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과정에서 수많은 선거법 사건들이 생길 텐데 이 선거법 사건들을 다 검찰이 쥐고 있단 말이죠. 의원들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총선 이후엔 안 된다. 총선 전도 사실은 한 총선 6개월 전부터는 다 총선 모드예요. 그거 봐요. 사람의 마음이 네.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저희가 뭐 봤던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라든지 네. 홍만표 검사장 사건 뭐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사실은 이 공수처에 관한 찬성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럴 예. 때마다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도 뭔가 여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검사장급 사건 하나 나와야 된다. 저는 예측해 봅니다. 네.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제19 감사기를 네. 했던 어떤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여론에 네. 그게 돼서 그렇다 법사위 통과가 쉽을까요? 지금 그 사개특위에서 네. 안은 거의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 아니야 뭐 다 나와.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어떤 추동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렸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법률 이것도 어찌 보면 검찰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지만 나아가서 그 시민보 기자께서 설명하셨지만 네. 또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도 또 관련돼 있는 거죠. 그렇죠.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음. 항상 이렇게 이해관계 때문에 안 돼요. 국회에다 맡기면. 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부터 시작해서 선거제도 조정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의 사사롭게 말하면 월급까지 그런 것들은 아예 별도의 우리나라의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별도의 것으로 기관 차라리 그게 사건 분립이 되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있지만 그 삼권을 견제하거나 삼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만드는 게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된다면 한다면 네. 그런 쪽에서 만들면 지금 수민보 기자가 걱정하던 선거철이면 이 문제 또 안 됩니다. 이러면 검찰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우리는 그 기관을 새로 만들면 그 기관은 누가 이제 또 그러니까. 관리 감독 누가 합니까? 다만 이거는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찌 보면 제2입법부가 되는 거겠죠. 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돌리는 게 기본적인 에너지인데 그 법이 항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히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과거에도 상피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서로 안 당신이 하는 거. 스스로 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바꾸면 공수처 같은 문제도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고 이걸 여야에 맡겨놓으면 당신들이 집권했으니까 공수처 설치해서 우리 조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왼쪽이 집권하면 오른쪽이 집권하면 왼쪽이 반대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자체도 심지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기관이 생긴다면 역시 이제 대의 제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투표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쉽지는 있겠죠. 않겠죠. 예. 사실 처음에 헌법재판소 등장했을 때도 예. 법원이 2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만약 입법기관인지 행정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3의 기관이 또 나온다면 하여튼 그것도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하여간 전 듭니다. 다양한 기관을 만들어서 네. 일자리를 좀 만들고 싶어요. 자, 국회 선진화법 잠시 얘기를 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 5월 달에 통과됐던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국회의원 직권 상정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고 이게 아마 여당이 날치기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제 선진화법 전에는 우리 동물국회라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막 싸우기도 네, 하고 네, 네. 날라차기도 많이 봤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식물국회라고 그래요. 네.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 선진화법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이 선진화법이 사실은 생길 때 상황을 보면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자유한국당인가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의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였고요. 맞아요. 예. 대권 주자로서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였나요?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총선 공약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되게 하기 싫은데 대선 주자가 이걸 밀어붙여서 된 거거든요. 그렇죠. 당시 복기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물국회 지금 그만 보고 싶다고 해서 만든 건데 지금 와서 이제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는 이걸 바꾸자라는 게 저는 좀 궁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답답함은 있지 않나요? 뭔가 법안 통과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법안 통과 쉽지 않죠. 예. 5분의 3이어야 되니까. 너무나 네. 까다롭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법 취지는 공감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공감하고요. 그리고 한숨을 왜 쉬세요? 아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른바 예. 개혁 입법의 좌절 예. 이거를 이제 제가 떠올리니까 한숨이 나온 건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그런데. 그렇죠. 예. 국회법이 그런데요. 예. 네. 우리 이진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 선진화법 바꿔야 된다. 아니면 놔둬도 된다. 결국은 저울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물국회가 좋으냐, 동물국회가 좋으냐. 식물성, 동물성이 반반씩 섞여주면 참 좋은데 그게 제일 좋은데요. 예.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뭔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정치의 발전 단계가 그걸 굳이 갈라줘야만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기반한 문제인데 이건 문제 사견입니다만 이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없애자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다만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법이 자꾸 막히니까 안타까워서 이러는 건데 그런 법들 중에는 내 입장에서는 통과되길 바랬던 안타까운 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다양하게 있지요. 다양하게 있는데 통과되면 안 되는데 내 지지 세력이 원내 소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입장에 따라서는 내가 지지하는 당이 여당일 때는 국회 선진화법 없었으면 좋겠고, 네.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야당일 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필요하고. 네,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서 항상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같이 봐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취지로 만든 이게 만약에 선진화법을 없애자면 개혁 입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일 텐데 항상 신속한 처리에는 소수 의견에 대한 무시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사실은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한 법들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은 필요하고 없앨 하는 필요는 것이고, 없다. 예. 박지훈 변호사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심판만 보고 넘어가지 마요. 제가 진짜 사실은 저는 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뭐 유치원 3법이라든지 지금 뭐 신속 처리 의안을 예. 봤는데 말이 신속이지 뭐 언제 할 줄 모르는 상황이니까 민생 법안 필요한 것들을 뭐 정략적 차원에서 미루는 게 조금 보기는 안 좋은데 또 똑같아요. 선진화법을 그런 이유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진화법보다는 양당제가 문제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이 양당제와 선진화법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식물국회가 된 것이지 그렇죠. 다당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진화법이 있으면 이 선진화법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 여러 정당들이 다양하게 이제 협종 연행하면서 정책들을 만들어 협의를 가거든요. 하겠죠. 그럼 예. 결국은 선거제도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정치를 바꾸자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 주제 사회를 바꾸자 다시 하겠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설 특집 기해년 솔직 토크쇼 셋이 손잡고 바꾸자. 세계는의 새 시선 집중의 시 손에 잡히는 네 손잡 셋이 손잡의 진행자 3명이 모여서 솔직하게 토크하는 셋이 손잡고 2부 주제는 사회를 바꾸자입니다. 자, 사회 주제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제도, 입시정책 이 문제를 올려보겠습니다. 사회를 바꾸자니까 저는 이 진행자를 MC를 바꾸자는 줄 알았어요. 잘 됐다 싶었는데. 불안해요. 자꾸 바꾸자는 얘기만 하면. 네. 네. 자, 두 분 수능 치셨어요? 우리 예, 이진우 저는 기자님 수능 세대입니다. 예. 학력고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거의 마지막 학력고사 봤습니다. 예, 저도 수능을 쳤는데. 수능 세대세요? 예, 예. 뜻- 수능 첫 번째 뜻밖의- 첫 번째. 그럼 딱 예. 학번이 나오는데. 예. 학종은 아니죠. 학종이란 건 아예 없었고요. 예. 저희 때는 수능하고 본고사 조합해서 네, 봤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예. 학종이 뭐의 약자입니까? 학생부 종합정연 맞죠? 맞습니다. 예. 그 학생. 만약에 이제 다시 학교로 우리 고등학생이다. 예. 그러면 수험생이 돼서 학종이냐 아니면 본 시험이냐 하면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진우 기자님. 항상 난처한 질문 저에게 먼저 질문하네요. 아마 학종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학종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렇죠. 특별 활동 학교에서 등등 잘했던 거. 이죠. 예, 예. 근데 아마도 그 수능이나 학력고사를 보고 나름 뭐 성과를 거둬서 대학에 잘 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학력고사나 수능이 좋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 말씀이네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그게
각자의 의견을 묻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 있는 의미가 없다. 질문은 아닙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음.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어떻게 그렇죠. 좀 바꿔볼까 해서 던지는 질문 같은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각자의 입장, 각자의 경험이 다 달라서 경험이 비슷하더라도 뭔가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우리 사회인데 그렇죠. 이게 각자의 경험도 다르면 이게 참 어려운 더구나 문제예요. 우리 세대에서는 학종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시험 쳐서 그냥 줄 서서 예, 들어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이것도 역시 어떤 반작용에서 나온 네. 문제입니다. 수능이나 학력고사만 계속 보니까 정답 찍기에 익숙한 그런 그 비창의적인 인재들만 우수한 사람들로 평가를 받아서 선발되고 뭔가 기계식 암기에는 약하지만 창의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이 문제가 생기니 학교 교육에도 충실할 수 있고 뭔가 창의성 있는 학생들을 뽑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학종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 학종의 비중이 너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아니 세상에 공부는 잘 안 하지만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전국에 왜 이렇게 많다는 그러다 보면 이제 각종 경력을 뭐 학부모가 만든다든가 뭐 선생님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불신들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네. 얘기 하는 게 최근에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스카이캐슬.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진우 기자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MBC 드라마만 보지만 네. 예외적으로 이거는 봅니다. 드라마가 지금 끝났는데 네. 자, 이 학종과 수능을 유지하는 이 방향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학종이라는 게 나온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주체를 저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학생, 학부모, 이제 입시 당사자들이 네. 있고요.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학종은 그 주체 중에서 대학과 고등학교는 매우 좋아하는 체제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원하는 학생을 입맛대로 뽑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 입시 교육, 찍기 교육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으로 비롯될 수밖에 없는 이 공교육의 황폐화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찍기 교육만 시키면 학원 선생님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종을 하니까 학생들의 생활도 지도해주고 이 평가서도 써주고 이러면서 공교육의 권위가 살아나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와 그 학생 입장에서 내가 왜 붙었고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이 입시의 불투명함.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비율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비율일 수도 있어요. 네. 입시 부정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적을 수 있지만 그 적은 케이스의 파괴력이 너무 큰 거예요. 한 개만 그래도 그게 전체잖아요. 네. 숙명여고 사건이 딱 맞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예. 거거든요. 단 하나의 부정만 있어도 이 시스템 그렇죠. 전체에 대한 불신이 나오기 그게 때문에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대로 유지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유지돼서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학종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77대 23 네. 정도 수시대 정시가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수시 안에서도 이제 비교과 뭐 이렇게 교과 다 너무 나눠지지만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게 나눠지지만 네. 너무 좀 이게 비율이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역시 대학과 고등학교가 둘 다 고등학교가? 원하고 있으니까. 예. 저도 뭐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정시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뭔가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네. 작용과 반작용에 따른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워낙 또 그렇죠. 워낙 사지선다에만 매몰되는 네. 저희 때는 그런 오지선다였습니다. 문제.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사지선다 시절도 있었군요. 학력고사는 사지선다였죠. 아, 그랬구나. 이건 좀 편집을 하고 싶은데 아마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걸 선택하다 보면 또 이제 반작용이 나오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학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학종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필요하기도 하죠. 필요하죠. 필요는 한데 그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리고 저는 입시에서 중요한 건 좋은 인재의 선발도 있지만 입시 제도가 공평하고 네. 단순하고 명쾌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더 줄이는 일이다. 네. 사회적인 비용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신에 따른 문제도 네.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비용입니까? 네. 그거를 저울질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평함, 단순함, 명쾌함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통계를 보면 이렇게 공평하고 단순하고 명쾌한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돌아가면 네. 지역 균형 발전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어떤 학교 진학의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사실은 학종으로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냥 수능이나 학력고사 세대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 줄 딱 세우는 거잖아요. 그냥. 가난한 집 아이들도 똑같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는 드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맞아요. 예. 그래도 이 학종을 유지하거나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뽑는 게 특히 이제 소외된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답 내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 말씀이 맞아요. 사실 강남 쪽의 부모들은 네. 학종을 반대해요. 정시를 늘리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반대 경우가 많고 네. 누가 찬성하는 거죠? 그럼 이 학종에 대해서는 아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사회에 지금 사실 많은 문제의 어떤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위 1% 그리고 상위 20% 그리고 그 이하를 끊어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네. 때 학종이라는 제도는 상위 1%와 80%에게 유리한 제도일 수 있어요. 아까 이준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별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고에서 내신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위 1%에 유리한 거예요. 이건 이제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예서처럼 초특급으로 김주영 선생을 만난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 그래서 이제 학종에 대한 비판이 저는 주로 상위 20%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위 20%가 수능으로 경쟁하면 우리 애가 하위 80%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상위 1%도 어쩌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학종이라는 건 상위 1%를 이길 수 없는 제도인 거예요. 그렇죠. 상위 20%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종에 대한 불만이 주로 20%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 20%가 우리나라의 오피니언을 끌어가는 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주목되는 게 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개똥 철학을 아니요. 네. 아주 공감이 갑니다. 예. 1%는 충분히 그럴 것 같고 예. 한 20%, 30% 그 상위 그 사람들이 저 입장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누는 주제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네. 국회 선진화법 예. 마찬가지로 이 학종의 문제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면 어떠한 이상을 보고 만듭니다. 그렇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으면 잘 돌아가겠지. 예를 들면 국회 선진화법도 여야가 이 논의를 하다가 안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지. 그렇죠.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더 오래 들여다본 선생님이 더 그 학생을 더 잘 알고 그 학생이 훌륭하겠지. 라고 창의적이겠지.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뽑히겠지라고 우리가 제도는 만들지만 실제로 과연 그게 돌아가느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제도를 만들 때 바꿀 때 특히 더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한번 좌회전을 급하게 했다가 또 다음은 우회전을 급하게 했다가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죠.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도 뭐 갑자기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꾸는 바람에 네. 그 해에는 수능 시험을 아마 2번 쳤을 거예요. 그죠? 2번 쳤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도 해보죠. 자사고하고 특목고를 축소시키는 방향.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교육에서 사실은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말고 평범한 아이들, 그러니까 반에서 10등 이하인 평범한 아이들은 정말 완전 들러리거든요. 지금 그 일반고가 저희가 다닐 때 제가 이제 96학번인데 저희가 다닐 때 일반고와 의미가 전혀 다르고 공부 잘하는 애들, 좀 잘하는 애들 다 특목고, 자사고 다 빠져나가고 남은 애들만 일반고에 있어서 마치 개토처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서 보는 시선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예. 자사고, 특목고가 예전하고 취지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만약에 자사고나 특히 특목고 뭐 영어 그렇죠. 관련되면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법조인이 많이 돼 있어요. 과학고 나와서 맞습니다. 법조인 의사, 딴 거 의사.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게 문제라는 거네요.
이게 근데 저 말씀하신 예. 대로 자사고 특목고를 뽑아서 학생들을 네.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네. 그리고 남은 일반고는 네. 면학 분위기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근데 저는 그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네. 그 당시의 경험과 기억을 돌이켜 보면 네. 그 당시에도 그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 우열반을 나눠서 특설반. 맞아요. 1반, 2반, 3반에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여 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어쩌면 다 똑같아 전국적으로. 따로 시키고. 저희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4반, 5반, 6반부터는 또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자사고 특목고를 없앤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그게 신기한 게 들고. 저희도 대구에서는 나왔지만 또 한 반은 그렇게 만들어 놔요. 거기 있는 애들은 뭐 본고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공부를 더 많이 네, 네. 하고 이랬었는데 똑같은 또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저희도 같긴 그랬습니다. 하네요. 예. 네. 결국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음. 학교의 서열에 따라서 생기는 그 이후의 삶의 그렇죠. 차이. 예. 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그 나머지 인생을 다 결정합니다. 네. 그런데 대학을 나와서 그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뭘로 결정되겠어요? 대학으로. 대학의 서열과 순위로 결정되겠죠. 대학의 서열과 순위는 결국 입시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시 문제를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안 달라지도록 어떤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그 직장에서 일 못하면 나올 수 있고 일을 다른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또 선호하는 직장에 언제든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직장일수록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해요. 네. 네. 그걸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권위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본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독일식 뭐 그런 그렇기는 한데 유럽식. 우리나라에 좋은 직장이 몇 개 안 된다면 네. 그 좋은 직장의 일자리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 무슨 말인지는 알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자 혹시 입시 교육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는 말씀 물어봐도 되나요? 본인들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저요? 교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저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네.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데 네. 그런 아닌 모습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냐고요. 공정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삼총사 3명의 진행자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셋이 손잡고 2부 주제 다시 사이에 바꾸자인데요. 이제 언론개혁 문제를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겠습니다.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하고 의견하고 보도하는 게 너무 혼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팩트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팩트에 맞춰서 보도하는 그런 모양새에서 저는 가장 잘못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좀 제 스스로 이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럽네요. 네. 좀 죄송하기도 아닙니다, 하고. 아닙니다. 예.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언론인들이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 언론 자유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환경은 나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신 이게 더 나빠졌어요. 불신이 더 나빠졌어요. 예, 지난해 이제 로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음. 37개 나라의 언론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최하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과 의견을 섞어서 저는 이제 사실과 의견을 뭐 섞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과 의견에 정확히 이제 붙어줘야죠. 이건 사실이고 그렇죠. 이게 의견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제 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언론들이 두 가지 문제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파성이고요. 하나는 이윤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파적이고 네. 정파적인 얘기를 비정파적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데 아주 선수들인데 여기에 한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넘어오면서 언론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나빠지면서 이윤동기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언론사들이 돈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돈이 없어서 기업한테 숙이게 되고 어떤 기사를 광고랑 바꾸게 되고 기사를 쓰는 동기가 이제 정파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 동기도 생겼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언론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질곡이죠. 정파성과 상업성. 예. 네. 이진우 기자님. 동의하고요. 네. 동의하고요. 그 결과 제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라디오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경제 뉴스 브리핑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요즘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경제 뉴스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하고 있죠. 아침에 경제 뉴스에 대한 요약이 필요하니까.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이 10년 전에는 꽤 편했어요. 나름 어떤 정파성이나 편파성, 왜곡성 이런 게 좀 덜했을 때는 그냥 뉴스를 읽고 아 이런가 보다 하고 전하면 됐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꼭 더 해야 되고 혹시나 더 하다 보면 반드시 틀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를 안 한다는 거죠. 항상 어떤 보도든지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는 보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인 편파 보도, 의도적인 왜곡 보도들이 있어요. 그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또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무의식적인 왜곡, 무의식적인 편파 보도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무식해서. 왜 그러냐면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제는 과거에 기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기사를 보낼 때까지 서너 시간만 대강 취재해서는 문제의 본질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자들의 보도하는 기사 쓰는 스케줄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을 2시간 안에 요약해서 원고지 6장으로 요약을 해서 기사를 써서 보내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 대강 건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거예요. 기자들도 취재를 하다 보면 아 이건 내 생각이 달랐네. 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걸 다른 팩트들을 얻어내면서 그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바뀌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뉴스를 보고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인지 오인하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평소에 계속 느끼는 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게 된다. 그 말은 정치인들은 본인이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국민의 눈높이와 수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 방향이 옳다고 말하면 가야 표가 나오는 게 정치인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자꾸 이런 식의 편파 왜곡 보도는 하지 마세요라든가 언론의 소비자들이 이런 정파성과 왜곡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의 상당 부분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정파성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성 집단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정치 집단이 있는 것이 양극화되어 있다면 언론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시장이 있고 독자가 있고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환호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를 안 가고 어정쩡하게 중립에 있다가는 생존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소비자들도 스스로에 대한 정파성을 조금은 좀 내려놔 주시고 이 집단에서 하는 저 얘기가 나와 반대되는 집단이긴 하지만 옳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편들고 있고 내가 투표하고자 싶어하는 집단의 저 말은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더 너그러워진다면 언론들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두 분 언론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도 바뀌어야 되고 어쩌면 소비자도 좋은 언론을 선택하도록 바뀌어야 된다. 결론을 지어도 될까요? 박지훈 변호사는 또 자기 얘기 안 하고 결국은 우리 얘기 정리하고 근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바뀌자.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설 특집 기해년 솔직 토크쇼 셋이 손 잡고 바꾸자. 박지훈, 이진우, 시민보 세 진행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